안녕하세요. 사회문화 민상준의 포인트 개념 강의입니다. 오늘 4강 정리를 할 거예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탐구 윤리 정리를 할 건데, 이 강의를 오늘 정리를 하면 대단원 1단원이 끝이 납니다. 사회문화 과목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단원이 이게 대단원 1단원이거든요. 1단원이 이론적 베이스를 깔아주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려운 1단원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수업 잘 따라왔잖아요. 자, 오늘 수업도 끝까지 집중도 잘 잡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탐구 태도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탐구 태도는 4가지가 있어요. 성찰적 태도,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요 4가지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먼저 성찰적 태도를 먼저 정리합시다. 성자가 반성하다 할 때 성자야. 철자는 살펴보다, 관찰하다 할 때 철자야. 그래서 성찰적 태도는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그게 이제 성찰적 태도인데, 왜 그러냐? 사회문화 현상은 그 원인과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그냥 바라보면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사회문화 현상 그 안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 그 이면을 살필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럴 때 필요한 태도가 바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성찰적 태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지난번 수업 때 자료 수집 방법 정리를 했잖아요. 그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실험법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면서, 자, 어떤 사람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대.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수업을 했더니 학생들 성적이 올랐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현상이 겉으로 드러난 거지. 겉으로 드러난 이 현상을 근거로 해서 봐라, 학생들 성적 올랐지 않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 말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린 알고 있잖아. 왜?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그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만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아직 부족하거든.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 능력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원인과 과정이 복잡하다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성찰적 태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야 돼. 그래서, 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생각이 그쳐버리면 곤란하다고. 자, 생각을 더 해봐야지. 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그 수업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그 수업을 학생들이 받는데 돈을 많이 내야 된다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겠지만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 수업을 못 들어. 그럼 성적이 안 올라가. 그러면 비용 지불 능력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따져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이것도 이제 어떤 태도가 필요한 이유야. 이것도 성찰적 태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어떠한 사회문화 현상이 만들어낼, 가져올, 초래할 결과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죠? 이것도 성찰적 태도가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찰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태도예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은 뭘까?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성찰적 태도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뭘 찾을 수가 있겠죠? 연구 주제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그치? 이런 얘기들 다 성찰적 태도와 관련 있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자, 연구자 입장에서 자신의 연구를 되돌아봐야 돼.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연구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야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 지금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 혹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이러한 태도도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태도에 해당한다? 성찰적 태도에 해당한다. 연구자가 가져야 될 성찰적 태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찰적 태도를 우리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는 객관적 태도를 정리를 할 건데, 이 객자가, 이게 손님 객자야. 손님. 그 다음 관자는 볼관자죠.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만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
이게 객관적 태도인데 손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얘기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얘기야. 자, 왜냐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 그 다음에 그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것도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사회문화 현상을 인간이 탐구하거든.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 편견, 그 다음에 이익과 손해관계,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탐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돼. 그러니까 연구자와 연구 대상을 완전히 분리하기가 힘들어,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편견,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한 발짝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선적 태도가 되는 거죠. 객관적 태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있어. 그 지역에 뭘 세울 거냐면 요걸 세울 거예요. 학교를 세울 거야. 근데 이 학교를 세우면 학교가 들어선 지역의 땅값이 엄청나게 뛰는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 네모 지역이 세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A 지역, B 지역, C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어떤 지역에 저 학교를 세울 때 학교 설립 목적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라. 이 연구 주제가 생긴 거야. 그 연구를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연구자가 지금 이 B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거지. 이익과 손해 관계가 생긴 거야. 저 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뛴 다음에 그 자신의 집값, 땅값이라는 가치와 결합이 된, 연결되어 있는 지금 연구를 하게 된 거지,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이해관계에서 그 주관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연구를 왜곡하겠죠. 자, A 지역과 C 지역에서 저 학교를 세울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마구 부풀리겠지. 부정적인 효과는 감추기에 급급하겠지. 거꾸로 B 지역에서는 거꾸로죠. 긍정적인 효과는 줄이고 부정적인 효과는 늘리려고 바등바등 애를 쓰겠죠. 그죠? B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늘리고 부정적인 효과를 축소하려고 그렇게 애쓰겠죠. 그죠? 그렇게 연구를 하면,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객관적 태도가 필요하다. 제3자의 눈으로 중립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주관적 가치, 편견,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그죠? 경험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주관적인 가치나 편견, 이해관계에 근거를 두지 말고 그것에 의거해서 연구를 하지 말고 경험적 근거에 의해서 탐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 어떤 태도, 객관적 태도와 관련된 얘기들이 되는 거죠. 자, 객관적 태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개방적 태도 정리합시다. 개방되었다는 얘기는 개방하라, 개방돼. 이거는 이제 문을 열어두라는 얘기죠. 그죠? 왜 문을 열어야 되느냐, 혹은 무엇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어야 되느냐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개방적 태도. 자, 자신이 옳다고 믿는 주장이 있지, 혹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이론이 있을 거라고. 자, 그것에 반대되는, 그것에 반하는 다른 주장, 다른 이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나 이론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다른 근거가 나타날 수 있잖아. 그러면 다른 주장이나 다른 이론이나 다른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그 주장, 이론, 근거들을 검토는 해봐야 되는 거지. 검토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문 딱 닫아 걸고 아니야, 내 주장, 내 이론,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회문화 현상에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보다 더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게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태도가 이제 무슨적 태도가 된다. 개방적 태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에 두고 뭐가 돈다고? 태양이, 행성이 지구주위를 돈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 무슨 설? 천동설. 자, 이 천동설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뭐 미신 같은 주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경험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지고 있더라고. 서쪽에서 지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밤에 별과 뭐 행성들이 내 주위를 돌고 있더라고. 내가 있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더라, 이런 얘기지. 이거 경험적 근거를 갖고 있는 과학적인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치? 근데 이
천동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행성들의 위치를 자꾸 계산을 하고, 자, 몇 날 몇 시쯤에 저 행성은 어디 있을 거야, 이런 예측들을 해봤던 거지. 근데 그 예측이 자꾸 틀려. 그죠? 기존의 천동설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근거들이 자꾸 나타나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죠? 오히려 태양이 가운데에 있고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그 태양 주위를 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론을 만든 거죠. 그죠? 그게 지동설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지동설에 따라서 한번 행성들의 위치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해보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자, 과학적 진리라 하더라도 새로운 근거,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문을 열고 검토를 해봐야 돼. 그래서 필요한 태도가 이제 어떤 태도가 되는 거지? 개방적 태도가 되는 거지. 자, 여러 가지 가능성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과 이론에 대해서 반대되는 다른 주장과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있다. 공존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라. 그래서 뭘 허용해라? 비판을 허용을 해라. 그래야지만 검토를 하고 그 검토 결과 뭐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확신할 수도 있어. 혹은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옳다고 여겨지는 다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지.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주장을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올바른 인식, 진리에 다가설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태도가 이제 무슨적 태도가 된다. 개방적 태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개방적 태도도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상대주의적 태도를 정리를 합시다. 상대주의적 태도는 우리 대단원 1단원의 마지막 4강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필요한 태도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단원에서보다 3단원 가면 문화단원이 있거든요. 그 문화단원에서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잘해두면 나중에도 3단원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주의적 태도가 그렇습니다. 상대주의적 태도. 근데 이 상대주의적 태도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상대주의적 태도를 정리를 할 건데, 그 예의 첫 단어만 들어도 저 얘기 또 나오는구나 할 정도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야. 그런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어떤 종교가 있냐면 이슬람 종교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고기를 안 먹더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삼겹살 없어서 못 먹잖아. 그래서 삼겹살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저 현상을 바라보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왜 안 돼? 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현상이 우리나라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판단을 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현상은 이슬람 종교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난 거야. 그러면 이슬람 종교의 그 문화와 연결시켜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태도가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는 거지. 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현상을 이해해서는 안 돼. 우리나라 문화의 맥락에서는 벗어나야 돼. 이슬람 종교의 문화와 연결시켜서 이슬람 종교의 맥락, 이슬람 종교 문화의 맥락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현상을 이해를 해줘야 돼. 이런 얘기들이 다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슬람 종교가 퍼진 지역은 어떠한 기후 지역이래요. 건조한 기후 지역이래. 근데 돼지는 어떤 행동 양식이 있대. 행동 양식, 어떤 행태를 보인대. 진흙 목욕을 한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흙에 뒹굴어야지 피부를 보호할 수가 있대. 그런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근데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진흙을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어떻게 진흙 목욕은 해야 되는데 진흙을 찾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자기 배설물에다가 몸을 뒹구는 거지. 그걸 보면 돼지가 불결해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불결해 보이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건 당연하다. 이게 바로 이슬람 종교 문화 입장에서 그 건조한
자연환경 입장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 풍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그럼 나름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 그 나름의 고유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태도가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한 이유.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뭘 안 먹는 경우가 있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슬람권에서는 이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 개인 취향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동일한 사교문화 현상도 시대가 사회가 다르면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어. 지금 다 이런 얘기들이 다 어떤 태도가 필요한 이유들, 어떤 태도와 관련된 얘기들, 상대주의적 태도와 관련된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탐구 태도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4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가치 중립적 태도예요. 가치 중립적 태도. 자, 다양한 가치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근데 특정한 가치에 빠져버리면, 특정한 가치에 지나치게 빠진 상태에서 사교문화 현상을 연구를 하잖아. 그럼 사교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돼. 그래서 그 다양한 가치들, 그러니까 한 가치, 특정한 가치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가치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지, 그지? 가운데에 서 있어. 중, 립.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얘기되는 태도가 바로 어떤 태도? 가치 중립적 태도가 돼요. 연구자가 특정한 가치에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특정한 가치에 치우치지 말고 존재하는 사실에만 의존해서 연구를 하는 태도. 이게 이제 가치 중립적 태도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관련돼서 4가지를 정리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 중에 뭐와 연결되는 거지? 객관적 태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특정한 가치에 빠지지 마라. 가치와 사실을 구분을 해라. 이게 이제 가치 중립적 태도를 일컫는 말이고, 당사자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봐라?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봐라. 이러면 이제 무슨적 태도가 되는 거죠? 객관적 태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객관적인 태도랑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일컫는 말이 달라지는 거지. 특정한 가치에 빠지지 마라. 가치 중립적 태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라. 객관적 태도. 당사자 입장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라. 이러면 객관적 태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치 중립적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뭘 할 줄 알아야 되겠네. 특정한 가치에 치우치지 말고 존재하는 사실에만 의존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할 줄 알아야 되겠네. 가치와 사실을 뭐 할 줄 알아야 되겠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네. 그죠? 그죠? 그래서 교재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표현한 진술. 이게 가치 진술이 되는 거고, 진술. 그 다음에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말, 그게 이제 사실 진술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사실 진술과 가치 진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가치 중립적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사실 진술은 예를 들어 평균 몸무게를 가진 성인의 과반수는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진술이야. 사실 진술.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와 평가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진술. 요게 이제 사실 진술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술은 뭐 할 수가 있어? 평균 몸무게를 가진 성인의 과반수가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할 수가 있어? 검증할 수가 있어. 경험적인 자료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어. 평균적인 몸무게를 가진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 거야. 그 중에 물어보는 거지. 당신은 뚱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뚱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를 넘어가면, 과반수가 넘어가면 방금 전에 그 사실 진술은 참이 되는 거고, 50%를 넘지 못하면 50%까지만 돼도 거짓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 진술인 거고, 가치 진술은 뭐가 들어간 거지? 주관적인 평가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지나치게 마른 몸매는 아름답지 않다. 이런 예는 어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인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가치 진술이 되는 거고, 가치 진술은 참과 거짓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데
나는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서 광개토 대왕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해.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세종대왕이 가장 훌륭한 왕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참과 거짓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 중립적 태도를 이제 의미를 알아본 거고, 이 가치 중립적 태도가 이 의미 자체보다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뭐와 연결돼서 잘 나오냐면은 연구 과정과 연결돼서 잘 나와. 2강 때 했던 거. 우리 2강 때 뭐 했는지 기억나죠? 나죠? 연구 방법 정리했잖아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정리했잖아요. 양적 연구 방법이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는지, 질적 연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 그것까지 정리를 했잖아. 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과 관련돼서 가치 중립적 태도가 결합이 돼서 문제가 잘 나와요. 이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편이야. 구체적인 그 연구 과정의 사례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사실 더 중요해요. 연구 과정에서의 가치 중립적 태도, 연구 과정에서의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 이 주제가 결국에는 기출이 되는,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그게 양적 연구 과정이 됐든 질적 연구 과정이 됐든 첫 스타트는 뭐로 끊습니까? 연구 주제 선정 단계.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연구지를 선정하는 단계,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면 된다, 안 된다? 개입될 수밖에 없죠.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이거 문제야, 이거 탐구해볼 만한 중요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걸 연구를 하겠지.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연구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 주제 선정 단계에서는 가치 개입을 피할 수가 없어. 가치 개입이 불가피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양적 연구라면은 연구 주제 선정 그 뒤에 뭐로 이어지죠? 가설로 이어지죠. 어떤 사교문의 현상을 바라보고 그 연구를 해야 되겠어. 그럼 왜 그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어떤 원인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타날까?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미리 내 머릿속에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보잖아. 이게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현상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 가설 설정 단계에서도 연구자의 가치는 개입이 되겠지.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연구 설계 단계였죠.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결정하는 단계가 연구 설계 단계였잖아. 그죠?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가치관이 개입이 될까 안 될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거 아니야, 연구자가. 당연히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죠. 연구 주제 선정 단계, 가설 설정 단계, 그 다음에 연구 설계 단계까지는 가치 개입이 불가피해.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연구 설계가 끝났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을 하죠. 자료를 수집할 때 가치가 개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특정한 방향으로, 즉 혹은 가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설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만 모으겠지. 그러지 않은 자료들은 버려버리면 연구가 이게 제대로 수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료를 수집할 때는 엄격하게 가치 중립적 태도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뭐 할 때도, 분석할 때도 당연히 엄격하게 가치 중립이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할 때도 자료를 내 가설을 수용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가설을 검증을 할 때도 가치 중립적 태도가 엄격하게 요구가 되고,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까지도 마찬가지야. 이 단계까지는 엄격하게 가치 중립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맨 마지막 단계,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 그 연구 결과를 적용을 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 여기 이제 맨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 이 단계 때는 어떨까? 이 단계 때는 같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가장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안을 마련을 할 때도 어떤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가와 관련돼서 연구자가 고민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연구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뭐 특정한 유전자가 특정한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연구를 한 거야.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거지. 자,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자, 특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범죄를 막을 수가 있을까? 심각한 경우에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다 감옥에 가둔다. 어떤 섬에 가둬놓고 고립시킨다. 이런 적용 방식, 이런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그 특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범죄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활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방향으로 활용이 돼야지 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와 관련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뭐 한다는 얘기야? 기준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 적용, 대안 모색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가치 판단을 해야지 책임 회피가 아닐 수 있다. 책임 회피를 넘어서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치 중립 얘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내용만 정리를 해주면 4강이 끝나면서 대단원 1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연구 윤리 문제를 이제 다룰 건데, 요건 교과 내용을 정리할 때는 나름대로 교과 내용의 구성 틀이 있어. 그 구성 틀에 따라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만만치 않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대학 입학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따지는 그런 시험을 정리하는 그런 시험을 대비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할 때는 당연히 신경 써야 돼요. 그냥 내용을 정리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들은 없거든. 그래서 교과 구성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할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는데, 단 기출 유형을 보면, 현재까지 기출된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딱 읽어보면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여.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통 정답으로 골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은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되 문제 기출 유형을 보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 여기 이제 탐구,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연구 윤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연구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탐구를 하기 때문인 거죠. 특별한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연구 윤리를 크게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그 다음에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 그 다음에 연구 공표와 관련된 윤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연구 대상자와 관련돼서 이 윤리 문제를 고민을 할 때는 첫 번째 뭘 고민을 해줘라? 연구 대상자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발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연구가 진행이 되면 그 연구 대상자를 마치 실험 대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 같은 그런 동물이나 사물처럼 다루게 된다고.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겠죠. 첫 번째,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할 거다. 이런 것들 미리 정확하게 연구 대상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근데 연구 내용에 따라서 미리 연구 대상자한테 알려주잖아? 그럼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연구가 끝난 뒤에 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연구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표를 할 건데 공표해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사후에 뭘 해줘야 돼? 동의를 반드시 얻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게 첫 번째 연구 대상자의 동의와 자발적인 참여와 관련된 윤리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 대상자의 어떤 안전, 연구 대상자를 보호해주는 것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연구자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 그럼 그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혹은 생겨난 피해를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폭력적인 영화가 폭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몇 편씩 폭력적인 영화를 볼 건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우리는 취할 거고, 연구 대상자도 이러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그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대책을 마련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미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도 연구를 우선시하면 안 되지.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우선시를 해줘야 돼. 빨리 연구를 중단을 하고 피해를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들이 다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자,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흡연, 그 다음에 음주 실태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로부터 음주, 흡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상들과 관련된 자료를 다 얻은 거지. 그래서 연구가 다 마무리가 됐어. 그래서 연구가 마무리된 뒤에 그 연구 자료들을 각급 학교로 보내고, 그 다음에 부모들한테 다 보내고, 경찰한테 다 보내고 막 이래버리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사생활이 침해가 된 거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익명성을 보호를 해줘야 돼. 개인정보,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돼. 이런 것들이 바로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원칙의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원칙이 끝났고, 연구 과정과 관련돼서는 연구 과정에서 어떤 윤리를 지켜라. 자료를 조작하지 마라. 위조하지 말고 변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수집된 자료 및 분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해석. 이거 뭐 한다는 얘기야? 왜곡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연구 과정에서 조작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왜곡하지 마라. 이게 이제 윤리적 원칙이 되는 거예요.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공표할 때, 자, 이 연구 결과를 공표를 하면 자신한테 악영향이 생겨. 연구자한테. 그러면 연구 결과를 막 축소를 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공표를 하면 나한테 이익이 생겨. 그러면 그 연구 결과를 막 부풀려. 이래도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이 공표와 관련된 윤리 원칙이 되는 거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물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어떤 연구자의 어떤 연구를 내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 표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의 공표와 관련된 윤리 원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가치 중립 태도와 관련돼 가지고 연구 결과를 적용을 하거나 대안을 모색을 할 때 적극적인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야. 그 얘기야.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게 또한 공표와 관련돼서, 연구 공표와 관련돼서 가져야 될 윤리적 원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탐구 윤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4강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축하합니다. 대단원 1단원이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란 수업 내용 좀 정리 잘 해서, 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충분히 해서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민상준의 상해문화 포인트 개념 강의였습니다.